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유리창엔 김이 서려 있지만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허름한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뜨거운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가게 안을 채웠죠.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홀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5살의 민정은 시골에서 상경한 지 2년째였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출근했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죠. 힘든 하루였지만 민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녀에겐 목표가 있었거든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으는 것. 어머니는 2년 전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때부터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았죠. 처음엔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이 국밥집 사장 아줌마가 민정의 사정을 듣고는 선뜻 받아주셨어요. 사장 아줌마는 민정을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딸 같은 애가 이렇게 고생하니 내 마음도 아프다며 가끔씩 용돈을 더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밀물처럼 들어왔어요. 민정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땀을 뻘뻘 흘렸죠. 그때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는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구석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도 보지 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죠. 민정은 그에게 다가가 밝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말투에서 뭔가 품격이 느껴졌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남자 앞에 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새기듯 조심스럽게 떠먹었죠.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김치를 아삭아삭 씹는 소리만이 그의 자리 주변에 작게 울렸어요. 민정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가끔씩 그 남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처럼 급하게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맛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그릇의 국밥을 정성껏 음미하는 것처럼 보였죠. 시간이 흘러 남자는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뚝배기가 그 자리에 놓였어요. 남자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안주머니까지 계속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점퍼의 모든 주머니를 다시 한번 뒤졌죠. 분명 지갑을 넣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어요. 6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식사를 하고도 돈을 낼 수 없다니. 남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설마 먹튀하려는 거 아냐? 수근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남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 뒷주머니까지 확인했지만 역시 지갑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계산대로 달려가더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했죠.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저희 단골 손님들 중에도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민정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얘기했죠. 남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거예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드셨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멍하니 민정을 바라봤어요. 그 젊은 여자 직원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오래전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졌죠. 고맙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정이요. 한민정이요. 민정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정 씨. 남자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남자는 가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정은 벌써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좁은 고시원방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민정은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제 그 남자분께 국밥값을 대신 내준 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줌마 왔어요. 민정이 밝게 인사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왔어. 우리 민정이라며 반겨주던 사장 아줌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굳어진 얼굴로 주방에 서 있던 사장 아줌마가 민정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잠깐 이리 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며 사장 아줌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왜요,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사장 아줌마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민정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엔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화면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죠.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 그 손님 있잖아. 점퍼 입고 오신 분. 사장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기억나요. 지갑 깜빡하신 분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본사 회장님이셨대. 사장 아줌마의 말에 민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혼자 오신 분이 회장이라니. 사장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너랑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민정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요. 특별히 무슨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그녀는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정말 특별한 대화는 없었거든요. 그저 국밥을 내어드리고 지갑이 없다고 하셔서 대신 계산해드렸을 뿐이었죠. 그게 사장 아줌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본사에서 그러는데 내가 손님한테 장사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사장 아줌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진짜로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사장 아줌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 믿어. 근데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너를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 아줌마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미안해, 민정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가게가 프랜차이즈잖아. 본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단다. 민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저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머니 병원비를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사장 아줌마가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위로는 민정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떨구고 앞치마를 풀었죠. 그리고 로커에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민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 방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9시에나 들어올 시간인데 오전 10시에 집에 온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공간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죠. 민정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장사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민정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제 그 남자분께 요즘 날씨가 추워서 국밥이 제일이에요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따뜻하게 드시라는 의미였는데 어떻게 그게 불평으로 들렸을까요?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음 달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새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막막했어요.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하나. 민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때 갑자기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누구지?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어딘가 낯설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민정이 긴장한 채 물었어요. 어제 국밥집에서 일하셨죠? 남자의 질문에 민정은 움찔했습니다. 어제 국밥집, 그 일과 관련된 전화인가요? 네, 맞는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설마 더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네, 회장님이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을 해고시킨 그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다는 걸까요? 설마 지갑 때문인가요? 아직 돈을 못 받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민정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국밥값 6,0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연락을 하나 싶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계좌번호를 알려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남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갑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지갑도 중요하지 않다면 대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혹시 어제 무슨 실례를 한 건 아닐까요? 저를 왜 찾으시는데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내일 오전 10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마이너스 신호음만이 수화기에서 울렸죠. 민정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니. 그것도 직접 만나겠다고 하다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어제 무례하게 굴었나요? 아니면 계산을 대신 내준 게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장사 힘들다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걸까요? 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밤새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봤지만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죠. 회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명을 해야 하나요? 민정의 마음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 바늘은 천천히 움직였고 긴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어요. 대부분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뿐이었죠. 고민 끝에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시가 되기 10분 전 민정은 고시원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창이 내려가더니 어제 전화했던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정 씨 맞으시죠? 타세요. 공손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낯설었죠.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지나가고 점점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정은 긴장한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기, 회장님이 저를 왜 찾으시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민정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지만 꾹 참고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30층, 40층, 50층.
마침내 최고층에서 멈췄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는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고 적힌 금빛 명패가 붙어 있었죠. 남자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민정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커다란 책상 뒤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허름한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다시 만나서 반갑네, 민정 씨. 회장이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국밥을 드시던 그 평범해 보였던 남자가 이렇게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앉게. 편하게 있어도 돼. 회장이 손짓하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다가와 그것을 건넸죠. 이걸 돌려주고 싶네. 그것은 바로 지갑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 지갑을 찾은 건 어제 아침이었네. 차 안에 떨어져 있더군.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지갑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건가요? 민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자네가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더군.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떠났다니요? 아, 그게.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본사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네.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장사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가 올라왔다더군. 하지만 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네.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민정이 급하게 말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누군가 잘못 전달한 거겠지. 그리고 다시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자네는 그저 친절했을 뿐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그게 바로 내가 본 자네의 모습이었네.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정 씨, 혹시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뜻밖의 제안이었죠.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구내식당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렇네. 우리 회사엔 직원들을 위한 큰 구내식당이 있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야. 하지만 요즘 들어 불만이 많더군. 음식 맛도 맛이지만 뭔가 정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민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자신은 그저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봤네. 그 진심 말이야. 그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제 난 일부러 그 국밥집을 찾아갔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음식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뭔지 느끼고 싶었네.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곳에서 자네를 만났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날씨가 추워서 국밥이 제일이에요라고 했던 그 말. 회장이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네. 자네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고 있었어. 민정은 가만히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잊었을 때 말이야.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자네는 주저없이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해줬지. 다른 손님들이 흘겨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따뜻함이, 그 배려가 내게 큰 울림을 줬네. 민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회장은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국밥 하나에도 진심이었을 뿐이에요. 민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찾던 사람일세.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구내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큰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력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게 있네. 바로 마음이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자네처럼 진심을 담아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엔 필요하네. 회장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큰 회사의 구내식당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보게.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국밥 한 그릇 만들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빛났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자세한 건 인사팀에서 연락할 걸세. 민정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 민정 씨, 앉아있게.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회장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민정은 다시 소파에 앉았고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어제 내가 찾아간 그 국밥집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었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자주 다니던 단골집이었지.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난 가난한 대학생이었네.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지. 회장이 회상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국밥집에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곤 했어. 그게 유일한 낙이었지. 그의 눈가에 추억이 어렸어요. 그때 그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 바로 내 어머니였네. 회장의 말에 민정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회장님 어머니께서요? 믿기지 않았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 작은 국밥집을 하셨지. 손님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셨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돈을 안 받고도 밥을 주시곤 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 밥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담아야 한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이야. 민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식품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네. 회장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뭔가 중요한 걸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우리 회사 제품들을 보면 말이야.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맛은 있지만 정성이 없어. 효율만 따지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사라졌지. 어머니가 만들던 그 따뜻한 국밥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렸네. 회장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그 국밥집을 찾아간 거였네. 회장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본 그곳. 주인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 그리고 그곳에서 자네를 만났지.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자네가 국밥을 내어주며 웃던 모습이 꼭 우리 어머니 같았네. 회장의 말에 민정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어머니가 늘 보여주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진심은 언제나 밥 한 그릇 속에 있단다였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어제 자네를 보고 깨달았네. 회장이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자네는 어머니가 찾던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회사에 와주길 바라네. 자네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야.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진심을 담아 일하겠어요. 그녀의 다짐에 회장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어요. 민정은 이제 회사 구내식당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큰 주방, 수십 명의 직원들,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부담스럽고 두려웠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국밥집에서 일하던 그때처럼 진심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식재료를 직접 확인했어요. 신선한지, 품질은 괜찮은지 꼼꼼히 살폈죠. 주방 직원들에게도 늘 웃으며 대했고 우리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힘이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주방 직원들도 의아해했어요. 젊은 점장이 갑자기 나타나 이것저것 바꾸려 하니까요. 예전부터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불평도 있었죠. 하지만 민정은 꿋꿋했습니다. 조금 더 정성을 담으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라며 직접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 식당의 메뉴가 다양해졌고 맛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집에서 먹는 맛이 나도록 신경 썼고 국 하나를 끓여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요즘 구내식당 음식 진짜 맛있지 않아? 아, 맞아. 예전이랑 완전 다르더라. 집밥 먹는 느낌이야. 직원들 사이에서 칭찬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은 늘 북적였고 민정은 홀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맛있으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민정은 문득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식사하는 사람. 정장 차림이었지만 민정은 단번에 알아봤죠. 회장이었습니다. 민정은 놀라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민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왔네. 소문을 들었거든. 구내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다고 말이야. 그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죠. 정말 맛있구만. 옛날 우리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네. 민정은 뿌듯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이건 자네 덕분이야. 자네의 진심이 이 음식에 담겨 있어. 그리고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도 국밥 있나? 네, 물론이죠. 회장님 오실 줄 알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회장 앞에 놓였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회장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최고야. 회장님, 이번엔 제가 꼭 계산 받겠습니다. 민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야겠지. 이번엔 지갑도 잘 챙겨왔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민정은 다시 바쁘게 움직였어요. 직원들을 챙기고 주방을 확인하고 음식이 제때 나가는지 살폈죠. 회장은 그런 민정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작은 국밥집에서 이곳까지 왔다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니. 그날 저녁 민정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병원비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정은 빈 식당을 돌아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을 잃은 건 회장님이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은 건 저였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희망의 향기를 싣고 있었죠. 민정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피어나는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한 구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동혁이를 키웠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아이는 아니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저와 함께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고 방과 후행 가게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과장까지 되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동혁이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첫인상부터 참 괜찮아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조용한 말투, 그리고 눈가에 항상 촉촉이 맺힌 듯한 눈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하며 고개 숙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복 받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고 있었고 수연이는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 괜찮아? 하고 다가갔는데 수연이는 벌써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던지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손에 나물 젓가락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해명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고개만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날 저녁 동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오해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수연이의 눈물 공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단체 대화방에 수연이가 올린 글을 보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네요. 제 손맛이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그날 저는 체했을 뿐이었죠.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가 상했는지 속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좀 심한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나 같은 말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시누이까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체해서 그런 거지 수연이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잘할게요 하며 또 눈물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눈물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물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였어요. 동혁이는 점점 아내 편만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며느리를 무섭게 대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저는 수연이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하고 있었죠. 음식간도 묻지 않았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엔 울고 있는 아내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 따윈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 들인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시댁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동생네 식구들과 함께 모여 밥을 먹는데 수연이가 반찬 그릇을 나르다 일부러 제 앞에서 손을 놓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죠. 김치를 담았던 사기 그릇이었는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치셨어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엔 어김없이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손도 안 댔어. 내가 그냥 떨어뜨린 거잖아. 하지만 시동생 댁 식구들은 이미 수연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님, 며느리한테 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 부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0평생 남에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때렸다는 누명을 쓴 겁니다. 그날 이후 시댁 사람들은 저를 마치 학대하는 시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 인사도 형식적으로 변했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섬이 된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정말 못되게 군 적이 있었나 자책했죠.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 연극을 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손자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수연이는 그걸 보더니 휙 찢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그림 그리면 안 돼. 5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이제 그만 좀 해라.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잖아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연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차갑던 얼굴이 금세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때리셨어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저는 수연이한테서 두 발짝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손을 댔어?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온 겁니다. 아들이 본 장면은 울고 있는 아내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머니였죠. 무슨 일이야? 동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절 때렸어요. 제가 준우 그림책 정리하는 걸 보고 화내시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혁이의 눈엔 눈물 흘리는 아내만 보였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연이를 때려요? 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동혁아. 엄마는 손도 안 댔어.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맨날 수연이 탓만 하시면 어떡해요. 동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파. 동혁이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60평생 맞아본 적 없는 뺨을 아들한테 맞다니요.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밤새 아파하면 잠도 못 자고 간호했던 그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어미를 때린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할미, 손자 준우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이제 나한텐 너 같은 자식 없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방에 구겨 넣었죠. 동혁이는 거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요. 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손자 100일 때 직접 수놓은 돌잔치 병풍도 있고 동혁이 어릴 적 사진들도 벽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젠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수연이의 거짓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진짜 억울함과 배신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시장 반찬 가게로 돌아온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혁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그냥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매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오후 6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겼죠. 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았대요.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반찬도 던졌다던데. 에이, 정순이 언니가 그럴 사람 아닌데. 아니, 며느리가 직접 울면서 말했다잖아요. 시댁 식구들도 다 알아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죠.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어요. 수연이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울던지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해명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동혁이가 제 뺨을 때리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그 차갑던 눈빛, 울음으로 바뀌던 그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죠.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제가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으시네요.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정신과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였죠.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랑은 연락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젠 연락 안 합니다.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젠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아들이 됐고 저는 그 가족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동혁이랑 손자 생각하며 반찬도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젠 김치 한 가지면 충분했어요. 밥맛도 없었고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60평생 강하게 살아온 제가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배추김치를 미리 담가달라는 주문이 많았어요. 저는 기계처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평소엔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사장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저는 손을 씻으며 물었어요. 제 딸이 며느리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어요. 수연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죠. 언니, 나 연기 진짜 잘했지? 울었더니 남편이 바로 넘어오더라. 시어머니는 진짜 고집불통이라 혼내주고 싶었어.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였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그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친구가 며느리분이 맞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몇 달 전 거래요. 사장님 소문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더 있어요. 아주머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 멘붕. 이제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남편도 완전히 내 편이고 시어머니는 그냥 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 모르나 봐.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사장님, 이거 캡처해 가세요. 증거로 쓰셔야죠. 아주머니는 제 휴대폰으로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찍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국을 엎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든 순간이 수연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편의 연극에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몰리도록 짜여진 각본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수연이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이 왔어요.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프기도 했어요. 아들 동혁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 거짓 눈물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 뺨을 때렸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아들한테 이 증거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제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었어요.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거짓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까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짧게 대답했죠. 더 이상 아들한테 정을 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수연이가. 동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수연이 때문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동안 회사에서도 거짓 눈물로 승승장구했대요. 상사한테 잘못이 있으면 울면서 다른 직원 탓을 했고 자기 실수는 동료들한테 떠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워크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동혁이 모르게 다른 남자 직원과 지나치게 친밀한 사진을 찍었고 그게 회사 단톡방에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 장난으로 올렸다가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사진이 뭐가 문제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게 술 취한 상태에서 남자 직원이랑 껴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동혁이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경고가 들어왔어요. 배우자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저 때문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도 빠지래요. 대기업 과장 자리가 흔들리는 거였죠. 수연이의 행동 때문에 아들의 커리어에 금이 간 겁니다. 수연이는 뭐래? 제가 물었어요. 울면서.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동혁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수연이를 이상하게 봐요. 예전부터 수연이가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던 걸 다들 알고 있었대요. 이번 일로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거래요. 결국 수연이는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수연이 친구가 오빠한테 녹취록을 보냈대요. 무슨 녹취록? 수연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떠벌린 거요. 일부러 국도 없고 울어서 오빠 편으로 만들었다고. 다 계획이었대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네, 오빠가 그 녹취록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집에서 난리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진실을 밝혀준 겁니다. 수연이의 거짓말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죠. 회사에서의 추문, 친구한테 들킨 녹취록, 그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수연이의 눈물에 속았고 저는 혼자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밤늦게 동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 뺨을 때렸던 그 손길이, 수연이 편을 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11월 초순이었으니 벌써 바람이 차가워졌죠.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닫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혁이가 서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엄마. 동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동혁아, 일어나.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뺨을 때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동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했죠.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대신 겨우 1년 넘게 알던 여자의 눈물을 믿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어요. 동혁아, 그때 왜 내 눈엔 그 눈물이 진짜로 보였을까?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엄마, 내가 날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들이 엄마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동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눈물만 보고 엄마 마음은 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녹취록 들었어? 제가 물었어요. 동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어요. 수연이가 친구한테 자랑하듯 말하는 거. 시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 멘붕 이런 말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그 녹취록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한 짓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동혁이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눈물은 말이지 믿음보다 싸구려란다. 그 말에 동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억울한 사람은 울 힘도 없어. 거짓으로 우는 사람은 힘이 넘쳐. 너는 그걸 구별하지 못했고. 저는 장독대 쪽을 바라봤어요. 수연이는 어디 있어?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대요. 회사에서 난리 난 거 알고. 준우는? 손자 이야기를 꺼내자 동혁이는 더 울먹였습니다. 준우가 할미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꾼대요. 할머니가 맞는 꿈을. 5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기억을 심어준 게 가장 화가 났어요. 손자까지 상처받게 만든 거니까요. 준우 데리고 와. 제가 말했습니다. 손자는 죄가 없잖아. 동혁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는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저는 동혁이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용서는 못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쉽게 잊겠어. 동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결국 아들이니까요.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니까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동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될게요. 엄마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손이 제 뺨을 때렸던 손이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 잡아줬던 손이기도 했죠. 용서는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이장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맡게 된 자리였죠. 반찬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어요. 누군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로 흘러갔죠. 이장님,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던데요. 그 사람도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았다가 진실을 알고 떠났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겁니다. 거짓 눈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더군요. 지금은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고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였죠. 아드님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손자 때문에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죠. 준우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할미, 오늘 뭐해? 하며 가게로 뛰어들어오는 손자를 보면 마음이 녹습니다. 동혁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어요. 회사에서 강등당했지만 묵묵히 일했고 지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가짜 눈물에 속았던 사람은 벌을 받았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제 웃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겪으니까요.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얼마 전 동혁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가게가 아니라 집에서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아니까. 용서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했어요. 아들을 평생 미워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의 뺨, 그날의 눈물을요. 지난주에는 신우인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언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엔 함께 모여요. 다들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날 제 뺨에 남았던 자국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진실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가짜 눈물과 진짜 눈물의 차이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손자 준우가 뛰어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미, 집 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보죠. 저는 그걸 믿어요. 6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쉽게 믿기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 결백이 증명됐고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해가 넘어갑니다. 저는 손자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요. 뒤돌아보니 마을 회관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제 이야기처럼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흉터가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